연준의 기준금리나 제로금리 부분보다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이 제가 은행의 지급준비금 요구 비율 제로로 인한 조치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을 해드리면 시중은행들에게 유동성 악화에 빠진 기업에게 앞뒤 가리지 말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라는, 이게 바로 은행의 지급준비 요구 비율을 제로로 인하해준 조치입니다. 지급준비 요구 비율은 은행이 신용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될 마지노선이죠. 이것을 제로로, 무제한이라는 거죠. 신용 창출을 이론적으로 보면 무제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돈을 계속 돌려 신용 창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되면 은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부실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준비 요구 비율을 8%든 10%든 12%든 강화를 해나가죠. 은행 건전성 강화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제로로 인하를 했단 말이죠. 저는 제로 금리보다 이게 훨씬 더 충격적인 조치로 저는 와닿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시중은행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 이건 시중은행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유동성 악화 기업에 빠진 기업에게 돈을 빌리러 오면 무조건 빌려줘라는 거죠. 앞뒤 가리지 말고. 무호재한 유동성을 공급해주라. 그래서 은행들이, 이 조치가 나오고 나서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을 계속했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안 했죠. 그걸로 인해서 은행 주가가 더 떨어지겠는데, 여력 있는 돈을 전부 다 대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연준에 발을 맞춰서 지금 그 준비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비상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은행들이 갖는 최고의 비상조치. 그래서 이미 미국 기업들 중 일부에서 유동성 위기가 시작됐다라는 신호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기업부터 시작해서 아까 했던 투자 부적격 등급이나 그 주변에 있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죠. 이런 데서 지금 유동성 일부, 또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면 사태로 인해서 직격타, 실물경제 매출의 직격타를 보고 있는 예를 들면 항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큰 기업들이 되겠죠. 그 연관돼 있는, 여기 유동성 위기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유동성 위기가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흑자 부도도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주식시장 물론이고 금융 시스템 전체, 채권 시장에 악영향을 줘서 뱅크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도 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조치를 또 취한 겁니다. 연준의 조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조치들을 또 보겠습니다. 5개 중앙은행,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EU와 이 주요 은행들, 특별히 여기 포커스는 제가 보기에는 EU가 포커스 중에 포커스라고 보는데요. 통화 수합 금리를 일단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화 수합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조치를 해준 거죠. 그리고 만기 기간도 연장을 해줬어요. 이 말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들 국가들, 특별히 EU에서도 뭐가 일어나냐면 달러 유동성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실 기업 안에서도 유동성, 당연히 미국 기업이니까 달러 유동성이겠죠. 여기도 달러 유동성이 문제고, 그리고 국외에서도 지금 달러 유동성이 문제가 시작됐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국가 간에서도 그렇고 투자시장, 금융시장, 이런 통화시장에서 달러의 유동성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지금 심해지면, 위기가 지금 최고조에 달하면 투자에 관해서 얘기할 때 혹은 금융위기에서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첫 번째로 가장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유동성이죠. 특히 달러 유동성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이면 자산도 안 팔리고요. 자산도 헐값에 팔리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돈으로 메꿔, 현찰로 메꿔야 되죠. 유동성으로. 그것도 특별히 위기가 글로벌하게 되면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로벌 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국가들은. 자국 화폐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기업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여기서 달러 유동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달러를 지금 손에 쥐고 안 놓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달러 유동성을 계속 투자 주체별로 막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겠죠. 달러 가격은 상승하고요. 그게 어디까지 왔냐라는 것이 지금 그 다음 조치입니다. 연준이 7천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수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하이힐드 채권을 사준다. 투자 부적격에 있는 것을 채권을 직접 사준다. 라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채만 아니라 미국 국채도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미국 국채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미국 국채를 막 샀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미국 국채가 풀렸죠. 그것을 미국 국채를 사는데,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팔기 시작하면서 다시 달러로 바꾸고 있다는. 그래서 갑자기 지금 미국 국채 금리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난주 월요일에 연 0.38까지 국채 금리가 하락했는데 갑자기 내다파는 물량이 커지면서 4일 연속 국채 금리 상승해서 상승 최고 1%까지 치솟는 기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국채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국채도 내다팔고 심지어는 금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금도 내다파는 거죠. 왜요? 지금은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현찰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위기에 대응하는 순서로 보면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을 사고 국채를 사고 그 다음에 더 안전한 금을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최악의 위기가 가장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금도 팔고 국채도 팔고 최악의 보루가 달러가 되는 거예요. 현찰. 일단은 지금 뭐 미국의 달러 가치가 어떠는지 상대적으로 과거 어떤지 상관없이 일단은 돈으로 막아야 되니까. 돈으로 현찰로. 그것도 달러 현찰로. 그러니까 달러가 중요한 거죠. 금을 갖고 가서 빚을 갚을 수는 없잖아요. 금을 갖고 가서 이자를 갚을 수는 없죠. 국채를 가져다 이자를 갚을 수 없죠. 그걸 다 바꿔서 다시 돈으로 달러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팔기 시작, 국채도 팔고 금도 팔고. 이 말은 시장의 투자자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느끼는 지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국채마저도 파니까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연준이 불안을 느낀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요, 미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국채를 매입하겠다. 일부에서는 이걸 뭐 양적 완화의 재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은 양적 완화를 하는 부분의 이유가 지금 좀 달라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믿는 것은 달러 현금뿐이라는 마음이 지금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강타 중이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들어갔죠. 부채 문제가 핵심이고 그 부채 중에서 미국의 기업의 부채가 핵심이고 그것에 지금 방아쇠가 지금 실물 경제에서 당겨진 상황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 끝날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피했다가 다시 그것을 다시 팔고 믿는 것은 현금뿐이라고 달러 현금뿐이라고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강타 중인 거죠. 그러면 이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이들이 다시 금을 사고 국채 뭐 그리고 주식시장을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유일하게 믿을 것은 달러 현금뿐이라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신호들이 나와야 되죠. 이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이 반등했다? 일시적으로 기술적으로? 절대 이건 그들은 신호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신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반등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 제로로. 이거하고서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신호를 야, 내 생각이 맞다. 지금은 연준조차도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내려야 되는데 엄밀히 딱 논리적으로 보면 내리지 않아야 맞는 겁니다. 연준은 우리의 기본 신화처럼. 그렇지만 내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연준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최악의 이유 때문에 내리는 건데 그 상황으로 지금을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난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돼야 되죠. 그것의 원인은 뭘까? 지금 그 방아쇠를 당겼던 실물 경기의 문제, 즉 무역,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경제, 그리고 오일 가격, 오일 시장, 오일 충격 뭐 이런 부분이죠. 요 세 가지 부분에서 정확한 신호들이 반전의 신호들이 풀리는 신호들이 나와야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부분은 부채 문제에 대한 안정, 뭐 해소든 털어서 파산이 나서 끝나버리든 해소는 두 가지예요. 하이브리드 채권 부분이 터져가지고 그냥 파산이 나서 끝나버리든 아니면 다시 부채를 넣든 어쩌든지 간에 위기를 뒤로 미루든 간에 일단 봉합을 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와야 반등한다. 본격적인 반등을 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또 반등하겠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물론 그거를 운 좋게 하신다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어요. 한번 반등을 크게 했다. 그러면 한순간 그날 반등한 최고점에서 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다음에 또 하락에다 놓고 포지션을 놓고 하락하면 또 팔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런 정도 만드는데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정도의 배포라든지 그런 정도의 스킬이 있으면 뭐 지금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뭐 10% 이상씩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뭐 혹은 한 달 안에 엄청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 그런 장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최저점에서 반등하는, 저점이 2만이든 오늘 말씀드린 15,000도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반등을 하는 그 수준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터졌을 때의 저점입니다. 굉장히 투자에 좋은 기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을 잘 여러분들이 가늠하셔야 되겠죠. 오늘 장중 2만 포인트가 붕괴됐어요. 대체적으로 최고점 3만 포인트까지 가까이 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대비하면 30% 이상 떨어진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뭐 10배, 12배도 안 바란다. 뭐 그러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더 떨어지면 2만 선이니까 여기서 뭐 5,000포인트 더 떨어지면 15,000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그게 거의 절반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5,000포인트 더 떨어져도 나는 지금 사서 뭐 결국은 3만 포인트를 다시 회복할 거니까요.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오래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올해 떨어지더라도 전략을 바꿔야 돼요. 뭐 대폭 나가는 거 막지 못했죠. 1구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3, 4, 5월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실수를 하겠지만 8월까지 간다. 뭐 그 뒤로 뭐 폭락이 더 됐지만
일단 CDC에서는 7월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처음에 전략은 이거였어요. 미국 사태를 미국에 충격을 안 줘서 일단은 선거에 지장을 안 받고 경제를 끌고 가는 건데 그게 최고인데 지금은 이제 주가도 폭락하고 난리가 났죠. 경제도 지금 실물 경제도 타격이 올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재로 가면 진단 말이에요. 왜 대선 가능성이 거의 61% 제가 이제 늘 말씀 51%, 61%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 사태에 따라서 이제는 투가 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50대 50 정도 조금 본다면 51대 49 투에게 1% 정도 더 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다시 저는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건데 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라면 경제로만 본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 사태를 종결시키고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나면 거기서부터 남은 기간 동안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르면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실물 경제는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가 일단은 미국의 일부가 피크 도달 시점을 지나기만 한다면 통제 가능의 어떤 수준에 일단 진입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여러 가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발휘해서 혹은 공약을 최대한 크게 만들거나 혹은 추가 세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3만은 아니더라도 굉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게 이제 투의 지금 현재 전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쩌든지 간에 그렇게 했을 때 3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상당수는 투가 올릴 가능성이 있고 올리지 못하면 거꾸로 보면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반등 시장을 좀 본다면 사실 지금부터 반등 시장을 바라보고 매수를 하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은 전략입니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률은 꽤 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의 성향이나 투자 시점이나 이것 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투자의 전략에 따라서 상품들은 선택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상품만 가지고서는 좋은이 아니에요. 대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큰 흐름,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사회 변동 흐름이나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을 안목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투자 상품을 창의적으로 또 고르실 수가 있고 포트폴리오 조정할 수가 있고 또 시점도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도 사실 수익률을 낮춘다고 보면 그 낮추는 것도 사실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한다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에요. 이건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바닥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신호가 나오면 또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은 더 커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5,000 정도까지 내려가면 2008년 이후에 그 실제로 나타났던 투자 수익률이 그 구간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10배, 1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통찰력을 발휘하고 내가 시나리오를 짜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이 지금 왜 두렵고 무엇 때문에 두렵고 시장의 마음이 무엇이고 연준은 무엇을 겨냥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서 창의적 사고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결국 연준이 조치한 이 모든 정책들, 제로금리 단행, 7천억 달러 규모 채권 매입, 은행의 지급준비율 요구 비율 제로로 인하, 5개 중앙은행과 스와프금리 0.25 인하, 만기 연장, 이것은 한 곳으로 귀결됩니다. 달러 유동성 공급. 이것은 지금 시장이 유일하게 믿는 것은 달러 현금뿐이라는 이 마음, 이게 지금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강타 중이다. 그리고 반등은 이 마음의 이 공포가 해소될 때. 그래서 미국의 연준의 모든 긴급조치나 1구 사태 종식이나 5.1 전쟁 재개를 막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금융시장 붕괴에 대한 선제적 조치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불안감 고조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안정되는 겁니다. 1구가 유럽과 미국에서 통제 가능한 상황에 진입하는 것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5.1 전쟁의 종식, 극적 타결 혹은 재개되더라도 그 수위 그리고 그게 재개되더라도 어느 만큼 지속되느냐, 언제 종식되느냐 이런 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난 보고서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것처럼 유럽과 미국에서 19 위기가 피크 도달 지점을 지나서 통제 가능한 수준에 가려면 앞으로 최소 2,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5.1 전쟁 재개가 극적으로 아직 봉합될 가능성은 아직은 낮지만 그래도 서로 물밑에 접촉하기 때문에 아직 희망의 끈은 남아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 비축류 매입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생각을 하는데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5일 전쟁 재개가 극적으로 봉합이 만약 된다면 그 방법은 아마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요 근래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행동을 종종 했거든요. 그래서 트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해야 됩니다. 러시아는 지금 유화 제스처를 일단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투가 그러려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무언가 언론으로 발표 안 돼 있지만 물밑에서 통큰 양보를 하면서 설득을 해야, 아니면 설득을 하면, 그에 성공하면 5일 전쟁의 극적 중지 가능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사실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재 실물 경제 충격을 실제로 만들었던, 그래서 무역과 중국 경제와 그리고 오일 가격에 충격을 줬던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사건이 어떻게 향후에 전개되느냐. 짧게는 3월 마지막 남아있는 앞으로 2, 3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길게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가 중요한 거겠죠.